산에 인생은 어떤 분의 이유지? 이거는 찍어? 자, 해안 지형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동해하고 항해하고 모습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동해와 항해를 서로 비교하는 특징 구분할 거예요. 다음에는 항해랑 거의 비슷하니까 마지막 항해 끝난 다음에 짧게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동해와 항해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시험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침식 지형이 있고 해적 지형이 있는데 각각 어떤 지형이 있는지 형성 과정과 특징들 살펴볼 거라는 거. 참고로 해안 지형은 할 게 좀 많아서 좀 여유롭게 준비해야 돼요. 여유롭게. 자, 그래서 먼저 해안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동해, 남해, 항해가 있지만 크게 동해랑 항해랑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동해안과 항해안이 있더라. 왜 삼성을 지우고 있지? 자, 그래서 용어 먼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항해와 남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침수해안이라고 불러요. 침수해안, 영어로 하면 야스해안. 그렇죠? 대비해서 동해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침수해안의 반대말. H. 이거 찍는다고. 자, 아무튼 자, 침수해안의 반대말. 자, 침수는 육지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침수잖아. 그 반대말. 육지하고 바다하고 점점 이제 멀어진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융기해안이라고 갔었어요. 왜냐면 땅이 융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말보다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수해안이라는 말을 써요. 이수해안. 자, 용어를 정리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신생대 제3기 때 평판했던 지형이 이렇게 경동성에서 휘었죠. 이걸 바꿔 말하면 땅이 융기했다고 해서 융기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는 융기가 되게 많이 되고요. 융기양이 많다. 여기에 융기가 많이 되는데 문제는 황해안 지역도 땅이 꺼진 게 아니잖아요. 황해안 지역도 분명히 융기가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일어났었고 그래서 대신 융기양이 적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융기양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최근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한 양하고 융기양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또 봤더니 침수해안이라고 말하는 건 해수면이 상승 가장 마지막 빙기 위에 해수면이 상승한 게 이 지역이 융기한 양에 비해서 더 많을 경우 육지가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근데 대비해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융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100m 가까이 해수면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해수면 상승에 비해서 융기양이 더 많더라. 융기양이 더 많을 경우 이수해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영어는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 수는 바닷물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별할 때 그 입자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놓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바다랑 점점 멀어져요. 땅이 융기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융기해안, 다른 말로 이수해안. 요즘은 이수해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침수해안, 리아스해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해안선이 복잡하다 단순하다. 복잡하다. 자, 그 복잡한 이유에서 1학년 때 배웠었죠. 산맥 방향과 관련해서. 자, 얘는 해안선이 복잡한 이유가 해안선과 산맥이 평행하기 때문에 아니면 수직이기 때문에. 아니, 뻥하게 쳐다보지 말고. 해안선과 산맥이 평행한 경우가 있고 수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평행할 때 해안선이 복잡할까? 수직일 경우 해안선이 복잡할까? 수직일 때 해안선이 복잡해요. 자, 그림 볼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흰색 상일 때 1차 상행이 만들어지고 가로 방향으로 2차 상행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해수면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황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과 산맥의 방향이 지금 수직이죠.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면 여기 낮은 부분 깊숙하게 물이 들어오니까 해안선이 복잡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에 비해서 동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면 깊게 물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하더라. 자,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단순한 정도를 산맥 방향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곤 해요. 자, 그래서 이쪽은 산맥과 해안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해안선이 복잡하더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세안은 해안선이 단순해요. 그 까닭을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조롭더라. 오케이? 그래서 해안선 화평에서 얘는 해안선이 단조롭다. 얘는 해안선이 복잡하다. 자, 당연히 섬은 어느 쪽이 더 많다? 황해가 많다? 동해가 많다? 당연히 해안선이 복잡함과 함께 여기는 섬이 많더라. 이것도 동해안과 황해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또 동해안과 황해안하고 이제 이어져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좀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조차라 그러죠. 자, 조차는 황해가 크다, 동해가 크다? 황해가 훨씬 더 크다. 근데 먼저 동해 먼저 정리할게요. 동해는 조차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얼마만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나냐면 약 20cm 정도 차이가 난대요. 요만큼. 그래서 여기는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봤자 바닷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거의 보이진 않아요. 올락 20cm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아예 조차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거의 안 변한단 말이야. 자, 그에 비해서 황해안 지역은 조차가 굉장히 커요. 세계적으로 봐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조차가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곳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가장 큰 곳은 대략 조차가 8에서 9m나 돼요. 8에서 9m.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물 3층 높이에요. 건물 한 층이 보통 3m거든요. 그래서 8에서 9m면 하루에 3층만큼 물이 올라왔다가 또는 내려갔다.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차의 차이 때문에 특히 황해안에서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 부분 조금 이따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0.2m. M이 좀 그러네, 중간에. 0.2m 정도. 얘는 8에서 9m 정도. 그냥 얘는 조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 동해안을 놀러 가거든 아침이랑 낮이랑 저녁이랑 한번 바닷물의 수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루 종일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일부러 보지 말고 변화가 거의 없더라.